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문영배 작가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모시겠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제 소장 전환대행 할때 현재 전 직원이 500명이 약간 넘는데요. 이런 일은 한 번도 못 이루었습니다. 모였다면 150명 모였습니다. 그 부천이 부평하고 인천에서 이름을 따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구가 한 76만 정도 되고 등록 외국이 합쳐서 79만 1000이라고 시장님 그 상한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도시고 인구가 90만까지 갔다가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도 인구 밀도가 높다. 거꾸로 말하면 가용 부지가 없다. 이런 문제다. 저는 인구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부천 시민이 행복한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네. 예.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청년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미가 없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재밌게 하고, 난 좀 인문학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렇게 청년 법의 정신으로 다시 생각하다. 저게 법의 정신은 뭘 가리킬까요? 네, 몽테스크의 법의 정신. 그겁니다. 그래서 고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지. 5만 원은 되고 10만 원은 안 되고 뭘 그렇게 배워요? 그냥 밥 먹고 N분의 1 하면 되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 가방에 있어요. 제가 부천에 처음 와가지고요. 교재를 제가 갖고 해야 되는데 교재를 옛 성현의 말씀에서 청년 문제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전이라 하면 예전에 쓰여진 책 중에서 지금도 유효한 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역시 농민심사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영자, 묵지본무, 만선지원, 제득지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결이란 목민간의 본무며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2006년도에 그 형사 판사를 할 때 군수를 뇌물죄로 법정 구속하면서 제가 그 말을 했던 문구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법정 구속하면서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사건은 군수가 업자로부터 1,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5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구속된 예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군수가 뇌물을 받으면서 군 직원한테 청렴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면 그건 중앙범죄다.
그렇게 해서 법정 구속을 했고요. 법정 구속한 지 보름 만에 보석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2심 판사는 2심 판사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지금 세월이 흘러서 제가 상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이 1,500만 원을 받아도 구속할 수 있다는 게 상식입니다. 먼저 외칠 뿐이지 엉뚱한 길을 간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를 지었는데 거기 보면 이 송사에 관한 내용도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릇 소송이 있는데 급하게 달려와서 고하는 자는 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천천히 응하면서 그 실질을 살펴야 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지금도 유효하거든요. 법원에서 보면은 소장을 내놓고 계속 단어를 해요. 빨리 처리해달라. 또 그런 사람들 대개 보면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해요. 그런 사건들은 대개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빨리 처리하면 또 들어오는 사건이거든요. 정약용 선생이 목민관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약용이 있다면 서양에는 몽테스키에가 있습니다. 몽테스키에는 이 법의 정신을 써서 당시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몽테스키에가 법의 정신을 쓰기 전에 혹시 전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법원장을 했습니다. 고등법원장을 했습니다. 고등법원을 하고 그만두고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좀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1748년입니다. 지금이 2025년이거든요. 300년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 1년을 통해서 100에피를 넘지 않는 한 약간의 선물을 받아도 좋다는 것을 관리에게 허용한 로마의 법은 결코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받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약간이나마 받은 자는 얼마 안 가서 그보다 조금 더 받기를 바라고 이어서 많이 받기를 바라게 된다. 게다가 아무것도 받아서는 안 되는데 무엇인가를 받는 자의 유죄를 증명하는 게 쉽다. 보다 적게 받아야 할 텐데 보다 많이 받은 자, 또 그것을 위해서 항상 구실이나 변명을 찾아내는 자의 유죄를 증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딱 맞는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검사가 내연남으로부터 벤츠 성형차를 받아서 알선 수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벤츠 성형차를 받은 것과 고소 사건에 관한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애정의 증표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검사와 내연남이 불륜관계를 맺었는데 고소 청탁한 것은 맞습니다. 뭘 좀 알아봐 달라고. 근데 그 청탁하기 전에 준 선물과 이후의 선물을 비교해 보면 청탁하기 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내연남이 변호사는 그때 또 다른 여자와 어떤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검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애정의 정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벤츠 성형차 리스를 해가 준 거거든요. 여러분도 애정의 정표로 벤츠 성형차는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판사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욕을 먹었는데 제가 볼 때는 판사는 판결을 잘했다. 그러나 법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 법은 그 검은 돈과 부정한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없다면 무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법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만든 법이 김영란법입니다. 이른바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와 금품 수수 간의 대가관계를 증명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게 제정이 되었고요. 이 적용 대상자가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된다. 위 대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 이 법이 조금 전에 그 사건 전에 있었더라면 이 검사를 처벌하기 훨씬 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벤처 승용차의 리스료가 1년에 300만 원 초과할 거거든요. 그렇게 몽테스크의 그 법의 정신에서 말했던 그 요구가 실현된 것입니다. 그 실현되는데 300년이 걸린 겁니다. 이런 그 김영란법이나 그 다음에 형법 하에서 공무원은 어떻게 그 복무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청렴한 것보다 청렴하게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국민은 보여지는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지 보여지지 않는 것, 이른바 진심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신뢰는 이루기는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잠깐이다. 최영미 시인이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라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 청렴에도 들음 맞는 게 아닌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각건을 꽃처럼 매지 말라. 이 오얏나무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살구, 자두 뭐 이런 거이지 않습니까? 살구나무가 있고 거기서 각건을 내면 잘 모르는 사람은 살구를 빠는 것처럼 훔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 사건을 처리해 예,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신 우리 문영배 전 재판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의 질문을 중심으로 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바로 답변하는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두 번째로 온라인 질문에 대한 답변, 마지막 세 번째로 포스트잇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질의응답은 편의상 강사님께서 앉아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즉석으로 질문하실 분들의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청년 관련이거나 생활 속 법률 상식 등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질의응답과 포스트잇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도 가져야 하니까 현장 질의응답이 많으면은 저희가 조금 몇 분 이렇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분들 손 들어 주십시오. 네, 맨 앞에 이쪽 가운데 두 번째에 계신 분한테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국업 김문식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많지만 지금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제가 좀 김장하 선생님을 좀 존경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 소장님을 이제 좀 존경하는데,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만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청년에 대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가장 궁금한 건 김장하 선생님하고 7,000원짜리 해물탕을 한 그릇 드셨을 텐데, 그때 마음이 저는 진짜 해물탕 하나에 담겨 있는 게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주 지원장을 했습니다. 진주 지원장을 해서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하니 거절했습니다. 근데 제가 1년 만에 떠나게 됐습니다. 또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니 또 거절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지금 떠나면 언제 뵐지 모른다. 한번 기회를 달라 했더니 해물탕 본인께서는 메뉴를 정해서 7,000원이었고요. 며칠인지 까먹었어요. 12월 2일 날 올해 13년 뒤인 올해 김정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면 그분은 항상 자기가 계산하려고 카드를 딱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써먹은 카드가 이겁니다. 지금 놓치면 언제 다시 대접하겠느냐. 13년 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책이 좀 많이 팔려가지고 인쇄가 상당하다 해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7,000원이 아니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39,900원짜리. 맛있게 드셨고요. 그분이 한 말씀 또 하시더라고요. 말해야 될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말을 한다. 그래서 저는 나는 말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마이크가 제대로 말을 안 듣네요. 다음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저도 맨 뒤에 3층 쪽에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천에 사는 김무익빈입니다. 선생님께서 자작나무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주목나무이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임하시면서 일상의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직이고요. 하여튼 책을 하나 냈고요. 그 책을 내면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 홍보 때문에 방송에 좀 나갔고요. 네, 그것 때문에 나간 거 맞습니다. 그랬다가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 말 했다가 난리 한번 나서 지금 방송 안 합니다. 안 하고 지금은 강연만 하고 있습니다. 강연도 내년 올해 대충 마무리 짓고 내년 3월부터는 강연도 이제 안 하고 대학에 가서 학생들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하고 싶고요. 11월만 해도 제가 강연을 17군데를 했습니다. 17군데도 그냥 17군데가 아니고요. 인천대 가고 경북대 가고 원광대 가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경상대 가고 이런 식으로 다닙니다. 오늘 같으면 오늘 여기 하죠. 저녁에 한양대를 가요. 내일은 법원행정처 공청회를 가요. 공청회는 틀림없이 양쪽에서 오갈 겁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은 광주교육청을 가요. 나는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2살은 너 정치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하던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정치할 생각 전혀 없고요.
일상 행복 말씀하셨는데요. 일상 행복에 제가 꿈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창완의 노래 보면은 그 뭐 냉장고에 문을 열어보니까 뭐 고등어가 있더라. 내일 아침에 어머니가 고등어 조림을 해 주시겠구나. 그걸 제가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순탄한 삶이 이제까지 좀 잘 안 됐어요. 그 재판관 때도 다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퇴임 한 3개월 정도 되면 짐을 정리해요. 책도 좀 버리고 자리 없나 뭐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중에 그냥 탄핵 소추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정말 감옥 딱 4개월 산 거예요.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무직이 되면은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놀다리 인물이더라고요. 네, 제가 뭐 어느 대학에 들어가려고 뭐 시도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놀다리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는 않구나. 그래서 일상의 행복은 언제 느끼냐면요. 아침 산책을 때 느낍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한 40분 산책을 하거든요. 오늘도 일어나서 부천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잘할까 이렇게 좀 연구하고 그런 데서 행복을 느낍니다. 오늘 별 내용도 없는데 많이 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장르 중에 코미디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코미디언들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회에 일상의 행복이 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각종 방송사에서 코미디 프로를 없앤 거와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코미디는 별게 아니고 웃어주면 그 연기자가 되게 잘 합니다. 웃을 여유가 좀 없는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잠깐만 저도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이렇게 소탈하고 솔직하게 말씀 주시는 게 여러분한테 공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하실 분 여기 가운데 앞쪽에서 세 번째 앉아주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여기 먼저 시사님께서 먼저. 네, 저 이재우라고 합니다. 호장님, 그러니까 지난 4월 4일 날 그 헌재 배심판정에서 그 탄핵 심판 결정문 낭독하실 때 그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굉장히 좀 감회가 좋습니다. 제가 들으시는 안 좋은 기억일 수도 있는데 그 책 내용에 보면 그 책고에 그 출장 가셔가지고 가방 잊어먹으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뭐랄까 지금 와서 좀 재밌게 표현을 안 좋은 기억이실 텐데 좀 재밌게 표현해 주실 좀 그 책에 안 나온 내용 좀 있으신지 그거 좀 궁금해요. 그 체코에 갔어요. 출장 갔어요. 거기 이제 일행들과 함께 한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쌔을 그날 처음 내봤어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제 의자 뒤에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리고 우리 일행이 10명 정도 갔기 때문에 이쪽에 앉은 분들은 이게 다 보여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간 거예요. 네, 그 속에 이제 여건이 있었고, 그래서 남들은 이제 프라이성에 구경 갈 때 저는 이제 그 경찰서에 가서 그걸 했잖아요. 그 피해자 신고. 근데 쟁점은 여건만 재발급하기 위해서는 그냥 금방 끝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지금 물건이 많이 있어서 여행자 보험 30만 원 그걸 받으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속에 30만 원 증거 리스트는 증거가 뭐냐. 근데 여기 있는 그 가이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짧은 영어 가지고 또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슬펐던 거는 내 영어가 체육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너무 슬펐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그냥 한 5, 6시간을 다 이제 날려버렸고, 그날 우리 일행은 프라이섬을 이제 구경을 했고, 그랬더니 일행 중 한 명이 자기가 다시 프라이섬에 같이 가주겠다고 해서 저는 짬을 내가지고 프라이섬에 갔고, 그때 이제 48시간이라는 그 글을 썼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뭡니까 이거 감정이 이렇게 올라와서 썼고, 그때는 그게 정말 내 인생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다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없었으면 제가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이게 뭐 엄청 크고 뭐 중요하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지나가고는 다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무책임하게 늘 하는 말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때 제가 단핵할 때 달력에 계속 표시를 했어요. D-Day, D-1, D-2, D-3. 끔찍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을 탈출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간 날짜가 되면 나는 제대할 거다. 그걸로 버틴 거예요. 잠도 오지도 않고, 낮에 가면 욕해서 일도 할 수도 없고, 또 뭐 산책도 못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문자 폭탄을 하루에 2,000건 받았어요. 여러분 악성 민원인한테 2,000건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다음 5일 동안 전화를 못 했어요. 전화가 왔는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전화를 껐어요. 그 다음에 헌재 게시판에 10만 건의 그 댓글이 달렸어요. 문영배 사퇴하라고. 이 정도 아니면 악성 민원인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이크 뒤쪽에 우리 다음 여기 송정원 기자님. 저는 송정원이라고 합니다. 그 선거 당시에 그 모습을 보면 전혀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F고 드라마를 보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은 아닙니다. 부천 시민으로서 선생님의 팬인데 부천시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과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손을 들게 됐고요. 우선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그간의 이제 어떤 탄핵에 대한 과정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좀 무거운 주제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탄핵 이후에 저희가 이제 TV를 통해서 중계되는 어떤 심리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어쨌든 법조계에서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 현재의 시점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어떤 심리 과정들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사실 전 되게 안 좋거든요. 부탁은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못 해왔는데요. 선생님의 사인이 들어간 책을 하나 받고 싶습니다. 아마 법원 재판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내란 재판. 예. 어차피 이것도 내일 나갈 거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민들이 내란 재판을 불신하고 있고 그 불신 해소에 대한 책임이 법원에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나도록 내란 사건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았다. 알고 봤더니 그 내란 재판부에서 일반 사건을 상당 기간 심리를 했다. 그리고 특별법이 통과하기 전에 중계도 하지 않았다. 이런 건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란 재판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엎으려고 하는 죄가 있는 말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신속하게 해야 되죠. 어떤 재판부에 배당이 됐다. 그럼 그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일반 사람 다 재배당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을 재판하더라도 신속하게 끝내야 된다. 그 점은 법원을 비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녹화 중계를 해야죠. 헌재도 녹화 중계를 했는데 법원이 못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피해자가 모든 국민입니다. 모든 국민이 그 사건에 대한 알 권리가 있는데 왜 법원이 그걸 녹화 중계를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불신이 생겼고, 그 다음에 당시 대통령을 구속 취소했잖아요. 그 논리 중에 하나가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 왔는데 이제껏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 사건만 시간으로 계산했잖아요. 그걸 국민이 불신하며 그 불신을 법원이 해소를 해야 되지. 거기다 대고 재판의 독립이다? 재판의 독립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재판의 독립은 어떨 때 쓰는 거냐? 무도한 권력이 재판에 간섭하려고 할 때 그때 재판의 독립이요 하면서 소신껏 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거예요. 아니 법률가인 저도 그 구속 취소의 논리가 납득이 안 되는데 그걸 국민이 불신하는데 그걸 해소할 생각을 안 하고 재판의 독립이요 독립이요. 당신들이 무슨 독립문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법원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서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고 그래야만 제도 개선이 차분해집니다. 지금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태에서 제도 개선까지 같이 논의하다 보면은 어쩌면 사람을 고쳐야 될 사건을 제도를 고치게 된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뭐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분을 거론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2024년 9월에 당시 야당 대표가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 말은 그 당에 있는 의원 일부도 찬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원 판사가 영장 심사를 했어요. 사법의 독립이 없었으면 그 영장 발부예요. 사법이 독립돼 있고 재판이 독립돼 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그게 재판의 독립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 그러냐? 이 정부가 전전반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또 폭정이 올 수 있잖아요. 그 폭정이 왔을 때 정치권에 지배되지 않는 사법부가 있어야만 그 폭정을 어느 정도는 견제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왜 생각 안 해요? 지금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다고 제도를 바꿔놨다가 만에 하나 정권을 잃으면 그 다음 정권이 그 제도를 가지고 사법부를 지배할 때 그때 뭐라고 하실 건데?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네가 뭐 재판을 받든지 말든지 그 조항 정지 안 시키겠다 했다 쳐요. 그럼 어떻게 되냐? 12월 14일에 6명이에요. 6명은 그 사건 그 사건 논의하러 회의를 하는 거 그 자체는 미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덕수 권한 대행 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관 임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그 사람 탄핵한다고 그 다음 사람이 버티면요. 그 다음 사람이 버티면요. 제도를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제도라는 것은 인간이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 오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제도를 만드는 거지. 우리가 성군이 선정을 베풀 때 그때를 대비해서 제도를 누가 설계를 합니까? 그때는 제도가 필요 없죠. 성군이 선정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휴먼 에러인 것은 휴먼을 고치고요. 시스템 에러인 건 시스템을 고쳐라. 그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대법원 판결을 헌재에서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재판소는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득보다 실이 많다. 그렇게 되면 재판이 사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심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얼마나 부재가 되냐. 그 하는 나라가 있어요. 독일이라고. 그 독일에서 재판소원 해가지고 인정되는 비율이 1% 안팎이에요.
1% 안팎 그 사건을 구제해 주려고 사심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도 제가 제시했어요. 좀 전문적인 거니까 생략하고요. 그 대안에 따르면 그 1%도 대부분 구제가 돼요. 이렇게 대안도 있고 부작용도 있는데, 그리고 권력이 한 군데로 모이는데 왜 대법원 판결을 헌재에 가서 취소를 하게 합니까?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너는 뭐 아무것도 아닌 놈이 왜 그 전국에 다니냐, 그 말씀하세요. 그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평소에 그 진심이 안 느껴지는 사람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좀 건방지게도 저는 이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믿는다. 나는 저는 신뢰를 줬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체포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탄핵이 잘못되면 제가 체포되었을 사람 아니에요. 어째 탄핵이 돼가지고 이 사회가 이렇게 정상을 회복되는데 조금 기회를 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새 정부가 잘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하는 거지, 이 정부가 잘못되라고 이런 말을 하겠느냐라는 저는 믿음은 좀 있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그게 어떤 경로로든 저는 민주당에 전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좀 숙고하셔서 좀 좋은 결론을 내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심으로. 네, 시간이 저희가 3시 30분까지라서 지금 한 6분 정도 남았습니다. 현장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고, 온라인 질의하고 포스트잇 질문으로다가 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강사님께서 질문을 한두 가지만 직접 골라서 읽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에도 똑같은 거 프린트해서 놔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쉬운 질문으로 골라주시면 되세요. 지금까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장면 3가지. 이거 좋습니다. 이 정답이 있거든요. 1번, 제 아내와 결혼했을 때. 3가지지 않습니까? 3가지 이거 하나 안 넣으면 죽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어렵네. 저는 인권 변호사를 안 하고 지역국가를 간 그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인권 변호사를 갔더라면 저는 아마 5년 안에 지체가 그만뒀을 겁니다. 네. 세 번째는 탄핵 선고. 짧은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4분 남았습니다. 오늘 또 현장에서 받은 포스트잇 질문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 질문은 아쉽지만 이거는 따로 메일로다가 보내드리고 답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점과 고민을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받은 포스트잇 질문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강사님께서 질문을 직접 골라 읽고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그거 있던데요. 공무원 생활을 좀 이렇게 예. 공무원으로 오래 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이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그 법원에 있을 때도 사법개혁이라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결국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글입니다. 그 글을 쓰고 저는 가장 먼저 법원장실을 찾아갑니다. 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뜻에서 글을 썼다. 그런데 이게 법원장님께 누를 끼칠지 모르겠다. 그래서 왔다. 그러면 그 법원장님들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 글을 읽고 계세요. 왜냐 법원 게시판에 썼으니까요. 그러면 대체로 젊은 사람이 뭐 그런 글을 쓸 수 있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체로 법원에서 안 지키고 살아남은 거예요. 이렇게 제 신념은 뭐냐면 진보의 가치를 보수의 언어로 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내용보다는 변화하는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럴 때 보수의 언어를 가지고 변화를 이야기하면 좀 경계심이 누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듣던 언어니까요. 그렇게 문제점은 분명하게 지적하되 좀 정중하게 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던데 쟤는 그 방골인데 싸가지 있는 방골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고등부장도 승진했고 또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잘 만나가지고 재판관도 되고 했던 것이 그런 거 아닐까.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시험 3시 30분까지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3시 29분이에요. 다음 1부는 다음에 다시 모시는 걸로 하고 오늘 다양한 시각의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상호작용하는 이런 교류가 교육 효과를 훨씬 높여준 것 같습니다. 90분간 깊이 있는 강연과 질의응답을 진행해 주신 문영배 전 재판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부천 아카데미 클래스 4번째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책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여기 사이즈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지원께서는 얘기해 주시고
재판관님께서 그 4시에 신청을 하셔야 되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그 포스트잇을 드릴 테니까요. 그 본인의 그 이름을 미리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즐겁게 사세요.